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됐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반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반장님의 시각과 또 여러분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반장님이 많이 대신해서 해줄 테고요. 또 친근감 있는 얼굴들이 같이 나와서 반장님들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소나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눌 텐데요. 우선 함께한 우리 반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일반 반장님 마이크 켜시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 반장 이순희입니다. 목사님의 독서에 대한 열정에 아주 깊이 감동해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70대 중반이고요. 서울 서초구청 옆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숙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장영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반 반장 프리실라님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실라 킴이고요. 현재 LA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찐팬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연님 말씀하시고, 이주연님은 예비 반장입니다. 왜 예비 반장을 두게 됐는가 하면 저희가 반이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된 반장님으로 있다가 한 분씩 반을 맡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예비 반장님이라고 할게요. 예비 반장님 이주연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연입니다. 부산 다대포 바닷가에 살고 있고요. 독서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책 읽는 걸로만 끝냈는데 이렇게 또 독후 활동을 하면서 하니까 책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서 도와주시면서 할 테고요. 또 이 네 분께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제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하긴 하지만은 여러분께서도 어떤 질문이 있었으면 채팅창에 올리시게 되면은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또 저희가 네 사람이 전부 다 같이 채팅창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채팅창 이렇게 다 들어가서 실제 채팅을 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채팅창에도 우리 반장님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지불하는 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로 해 주시니까 여러분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황순원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순원님은 많은 분들이 사표로 삼을 수 있는 문학이든 또 문학인이 아니든 간에 많은 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번 방송한 적도 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책과 관련돼서 이 소나기와 관련돼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분이 살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에 사시는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915년에 태어났고요. 오롯이 일제시대를 살았고 또 곧 이어가지고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1950년이죠. 우리가 45년에 독립돼서 50년에 또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6.25 전쟁을 피해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요. 부산에서 피난 생활할 동안에는 매우 가정 형편이 공공했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시내에 나가서 돈벌이 해와야 할 정도로, 돈벌이라는 게 신문 파는 거죠. 신문사에서 신문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신문 팔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6.25 시대를 지납니다.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때에 이 소설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분에게 너무너무 뭐랄까 가슴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같이 핍절한 삶이라 그러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한 삶이라 하죠. 그런 지난한 삶에도 나는 과연 그 같은 문학에 대한 혼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솔직히 자신 없는 사람이거든요. 당장에 새끼 밥 먹는 게 우선이고 우리 아이들 끼는 게 우선이고 그러지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분은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지만 나라 사랑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한국인의 혼을 지켜야 하는가, 이 부분에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 소설 이것 외에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 나갈 때에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는 매우 어지러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 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분은 이 소나기를 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았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정상화됐을 때에 어떻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게 할까라는 것을 늘 고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매우 아름다운 말들도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황순우님의 인품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일화를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6.25가 끝나고 난 뒤에 경희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라는 걸 합니다. 매년 모 신문사의 신춘문예 심사원입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모 신문사에 세 분이 마지막 한 장원을 뽑기 위해서 세 사람이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신문사 문화부장하고 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인 사람 한 사람하고 원장인 황순원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 회의를 하는데, 그날 이제 주된 거는 두 개의 작품이 오갔는데 어느 작품을 장원으로 할 건가라는 걸 회의였답니다. 그날따라 이 황 교수님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만 웃고만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심사원장인 이분이 얘기가, 그러면 이 작품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신문사 부장도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하고 이제 끝났대요.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신문사에 누구가 하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냥 지날 뻔한 일인데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그 세 사람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황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가리키는 제자였대요. 그래서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격에 감동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가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 제자 자원시키고 충분히 그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에 자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자꾸 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부원장이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게 다였어요. 이런 분입니다. 어떻든 그래서 자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이분은 이같이 인품도 그렇고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고, 특히나 신앙에서 매우 철저하셨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생년월일은 1915년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 태어났었고 2000년에 작고하십니다. 그동안에 쭉 경희대학 교수로 계셨고요. 끊임없이 문필 활동을 해나가면서 약 100편의 단편을 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줄 깜짝 놀랐습니다. 100편이나 되는 단편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7편의 장편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외에는 어디에 글을 좀 내달라면 글 안 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문사에다가 뭐 연재 소설을 우리가 갑시다 해도 안 하고 절대 뭘 안 하는 분인데, 이분의 생각은 작가가 작품으로 말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작가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다 하면서 평생 사시면서 어떤 신문 인터뷰 한 적 없고요. 방송 인터뷰는 더더욱 없었고요. 이분이 뭘 남겨놓은 것 가운데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천상에 그 상 받으러 갈 때 걸어 나가서 이렇게 잠시 상 받아오는 것, 그게 남아있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 말 한마디도 없죠, 그거는. 그 다음에 고희 때인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가족 고위 잔치를 하면서 찍혀질 때 그때 잠깐 영상이 찍혀진 외에는 일체 카메라 같은 데 나서질 않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특이한 분이죠. 이런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해 가지고는 토시 하나도 그렇고 문장 하나에 대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그야말로 토시 하나, 문장 하나에 혼신을 다한 작품이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읽기 시작할 소나기다라고 봤을 때에 이 소나기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허투루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반장님께서 황순원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감흥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순희님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일전에 또 박경리 작가님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박경리 작가님도 자기 삶을 그 문학 작품 속에 온전히 집어넣어서 삶과 문학이 일치하는 그런 일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황순원 이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소나기를 통해서 이 작가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됨으로 해서 이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기 삶을 그 작품에 맞춘다 그럴까? 작품을 삶에 맞춘다 그럴까? 작품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평생을 사신 것 같아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예,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희님 아주 멋진 멘트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소나기라는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만 이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을 주목해야 될 건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 건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스토리가 강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소설은 스토리가 강합니다. 스토리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데 비해서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영화 러브 스토리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자꾸 물어봅니다. 사람들께 러브 스토리 뭐 생각나요? 아, 눈싸움 하는 거요. 학교 교정에서 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영화 러브 스토리는 이같이 교정에서 눈싸움 하는 게 강한 이미지를 줬듯이 이 소나기에도 러브 스토리처럼 한 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아주 뚜렷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년, 소녀가 부딪히는 겨울에서부터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이 이미지들을 잘 여러분 속에 상상하시면서 또 그리면서 그 그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좀 삶이 척박하거나 또 힘들 때에 그때에 이걸 이렇게 불러내서 쓰기에 아주 좋은 장면들이 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주목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은 소설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군데군데 어떤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뭘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서 혹시 이게 보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 소풍 다닐 때 보물 찾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줄 몰라. 뒤지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냥 뭐 개울가에서 조각돌 하나 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것하고 혹시 이 조각돌이 무슨 복선이 될지 몰라. 재밌겠죠,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설명해 나가고 읽어 나가는 방식은 처음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언제 책 다 읽어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앵간히 좀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문단 한 문단부터 잘라서 하기 시작하고요. 또 더 익숙해지면 페이지 단위로 제가 나갈 테고요. 그것도 또 익숙해지면 여러 페이지를 묶어서 제가 얘기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갈 테니까요. 이것 하나하나 다 읽어서 언제 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은 중학교 아마 2학년, 1학년 요 정도에서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얕잡아 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나갈 테니까 혹시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해서 이거 뭐 꼭 봐야 될 필요 있나? 옛날에 배웠던 건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기억을 되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부터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갈 텐데요. 제가 먼저 바로 읽지 말고요. 우리 장영숙님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읽어주실까요?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건 그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게을모를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여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네, 요만큼 갈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바로 등장하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소년과 소녀가 나옵니다. 그죠? 아,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주인공을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이름이 없다. 그것보다도 뭘 생각하면, 아, 어린 애들이 두 아이가 더 나왔구나. 장소는 어딥니까? 산속인가요? 아니죠. 개울가. 예, 개울가. 그런 게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장소가 어딘가, 배경이 어딘가, 이런 걸 생각하고, 첫 번째 소년, 소녀 하면은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이고, 이제 이 등장인물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개울가에서 이제 소년이 바로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게 아니고, 소녀는 소녀를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관찰 쪽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떤 일이 있나요? 소녀가 하는 걸 처음에는 관찰자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함부로 못 났습니다. 소녀는 못 나서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돌다리를 건너기는 건너는데 지가 비켜라를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비켜줬을 때에 이제 따라가는 소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소년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아이가 거칠거나 아이가 맑고 막 개구장이거나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저 내성적이고 네. 부끄러움이 많다고 느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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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그 인물의 성격을 쭉 읽으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녀는 얘가 상당히 내성적이 있구나, 부끄러움이 많겠구나,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어떻든 이렇게 전체 패러그래프를 읽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정선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 했습니다. 윤초씨, 초씨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조선시대에 과거 제도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라는 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대부분 경우에 보면 가문이나 그 사람의 출신 이런 거를 봐서 그 사람이 중요직을 맡는다든지 또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공개적인 시험을 쳐서 이 공개적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뭐 장원이다. 그러면 그 시험에 높은 점수를 장원이 된 사람이 좋은 자리로 가도록 하는 그런 공개된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운영한 면에서는 우리 조선이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한국만큼이나 이 문, 글을 문자죠. 문을 중시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요. 사무라이 정신이잖아요. 칼 잘 쓰는 게 최고지. 글 읽을 줄 아는 거는 그건 뭐 별로 뭐 눈에 안 띕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 미국 한번 볼게요. 총 잘 쏘는 놈이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마다 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이라는 게 우리의 좋은 전통인데 저는 생각에 이 같은 문이라는 좋은 전통을 지금 시대에 아주 너무 흐려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영감은 정신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같이 글이 중요하고 이런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같은 과거 시험에 처음에 시험을 쳐가지고 첫 번째 합격한 사람들을 초시라 그럽니다. 초시.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문과도 그렇고 무과도 그렇고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다 같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윤초씨, 윤씨네 집에서 과거 시험 초씨에 합격된 집이 아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씨가 합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시험을 치는 게 복시가 있습니다. 이 복시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련시라 해서 이제 임금 앞에서 임금이 아련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최종 합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33명을 뽑았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3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요. 그걸 정시라 합니다. 이래서 윤신애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라 해서 그래서 윤초시라는 말이 붙었고요. 정손녀는 다 아시겠죠? 다 아실 텐데 그러나 손자의 딸 이런 식으로 손자인데 그 딸 이렇게 됐을 때 정손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요즘 잘 안 쓰고 요행희라는 말로 씁니다. 부사로 쓰기는 한데 원래 이게 명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행 이렇게 뜻밖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소녀는 개울가에다가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녀가 하는 이제 첫 장면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서울에서는 이런 겨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황순호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글을 가급적 짤막짤막하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문 중심으로 쓰거든요. 만일 나보고 글을 쓰라면 소녀는 서울에서 겨울물을 보지 못한 듯이 겨울에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줄 늘어놓고 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분은 어떻게 했나요? 확 잘라버렸죠. 이것도 기법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줄줄줄줄 늘어놓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글이 늘어진다라고 생각되면 이걸 어떻게 자를 수 없을까 생각하면 되고요. 내 말이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게 줄줄줄 늘어놓고 또 입안에서 말한다라고 느낌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똑부러지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사람들 앞에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또 한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사람의 눈, 시선, 눈동자를 잘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서로 통하기 좋고요. 자연히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눈동자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눈을 제대로 보고 눈을 깔고 대충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말이 입안에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한 30명, 40명 모인 자리에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요, 당연히 가슴을 펴고, 그 다음에 눈 시선을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을 둬야 됩니다. 시선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앉는 사람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할 때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던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던진다. 왜 던진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면 이 던진다 하게 되면요. 말을 또렷하게 할 뿐더러 또 던진다 할 것도 말이 안 빨라져요. 여러 말이 있는 사람이 써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앉는 사람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느린 얘기해버리면은 사람이 집중이 안 돼요. 자, 느릿느릿 해야 될 경우도 있긴 있어요. 느릿느릿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빽빽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사람 보면 기도 안 차요. 왠가하면은 상대편이 큰 소리를 질러버리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내 몸을 딱 가두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시켜야 되니까. 그런 기제가 발동되거든요. 그러면은 강조시킬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요. 강조시킬 때에는 말을 일정한 방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띄엄띄엄 말해주는 게 강조 방법입니다. 여기 매우 좋은 방법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말을 그냥 쭉 하다가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딱 띄엄띄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딱 강조되거든요. 또 안 그러면은 쭉 보통 목소리를 말해 나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톤을 확 낮춰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이 톤을 탁 낮추게 되면 또 그게 강조되는 겁니다. 소리 질러야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보통 편안한 방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낮춘다든지 띄엄띄엄 말하면서 내가 강조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소녀는 개울에다가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는 한 듯이 여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랐는가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자르는 것도 한번 봐놓으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딱딱 잘라가면서 할 줄 아는 것. 특히 말할 때는요, 중요한 거를 먼저 앞에 딱 세워 놓으세요. 아주 짤막한 말을 가지고 앞에 먼저 딱 던져 놔놓고, 저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해 나가는 게 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벌써 며칠째 벌써 소녀는 어떻게 됐나요?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소년의 마음이 뭡니까? 벌써 소년의 마음은 소녀께 가 있었죠. 그래서 며칠째 학교 오는 길에 얘가 오늘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암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이제 소년의 관찰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년이 관찰했는 부분을 봅니다. 그죠? 소년은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아예 이제 앉아서 이제 보는 겁니다. 뚝에다가.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역시나 말은 못하고 개울뚝에 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소년과 소녀가 만나는 지역인데 가만 보니까 얘 둘이가 특히 소년이 이미 벌써 소년이 마음은 먼저 소녀께 가 있죠. 이런 부분을 첫 번째 단락에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누가 좀 읽어 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도미가 마냥 휘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좀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 다음 날 하면서 이제 또 다음 날 얘기가 나옵니다.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셔터 소머리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림도 그릴 뿐더러 이 색감, 색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휘었다라는 흰색이다라는 부분, 뭐가요? 목과 목덜미가 휘었다라는 부분, 꼭 색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십시오. 뒤에 가서 다음 페이지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뭐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어떻습니까? 흰 거나 하얀 거나 같은 말이죠. 그죠? 요같이 같은 이제 색상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그냥 조약돌을 주었다 이렇게 필자는 쓸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또 검은 조약돌을 주었다 쓸 수도 있겠는데 하얀 조약돌이다라는 게 상당한 복선으로 깔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복선을 깔 때 하나로만 깔 수도 있잖아요. 이같이 반복해서 깔아 나가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 살결이 많이 희다 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흰색 조약돌이었다 이거 하고 나중에 흰 것들이 나중에 색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걸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죠. 이런 장치들을
눈여겨볼 줄 알 것 같으면 소설이 매우 재밌습니다. 읽을 때에 재미있고 또 그 주제하고도 연결될 테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 색상이 뭐를 의미하고 어떻다는 걸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눈여겨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에도 비추어보는 것이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듯이.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소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죠. 그죠? 이런 묘사에서 또 뭘 볼 수가 있나요? 소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소년은 아까 잘 나서지도 못하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렇게 정적인 거에 비해서 소년은 굉장히 동적이죠.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모습, 동적인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물의 어떤 그 성격을 파악하는 데서는 그 사람들이 말에서도 파악할 뿐더러 그 사람들 행위들을 보면서 아, 얘 소녀는 굉장히 동적으로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더 소설이 이제 재밌어지겠죠. 예.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색에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겨울물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자, 왜 물을 자꾸 훔치는 그런 동적인 모양을 그리기는 했는데 또 왜 저자는 이 소녀의 장래를 뭐를 암시한다 할까? 그거를 두고 이렇게 허탕질을 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을까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이주연님 한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번번이 허탕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으로 갈 때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는 이게 열매를 맺기보다는 뭔가 네, 끝이 네. 그냥 허탕으로 좀 끝날,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네, 그런 네, 예, 아주 탁월합니다. 정말 잘 아니, 보셨습니다. 예,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거를 딱 볼 줄 알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전체를 봐서 그러긴 한데 네, 맞아요. 허탕 치고 있는 경우를 요거를 딱 잡아내면 더 좋은 게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는 잘 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읽을 때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이 소년과 소녀의 일에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위기가 많겠구나. 절망스러운 일이 많겠구나라는 암시를 여기게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주연님 말씀하신 전체를 다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소설을 처음 읽었단 말이에요. 처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까지는 딱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전체 소설하고 연결되는데 좋은 그 복선이 여기에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건너뛰어 간다. 에 대해서 역시 소녀가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라는 그래도 재밌는 자꾸 물만 움켜낸다. 어제처럼 겨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 무언가를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하얀 조약돌이라는 것과 요 앞에 또 하얀이라는 게 또 흰색 피부라는 것하고 같이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색상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나갈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돌아서더니 그러니까 획 이리로 돌아서더니 이 바보라고 소리 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나요? 소녀도 이 소년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도 해나가면서 뭔가 관심을 끌려는 이 바보 같은 놈이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길 비키라도 못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성질 막 뛰어가가지고 획 뒤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소녀가 소년께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이 바보잖아요. 이 바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아, 참, 맞아. 첫 소녀가 소년께 한 첫 마디가 이 병신 아저씨 경상도 사람 그 표현하잖아. 이 병신아.
그게 사실은 안 그러면 이 문디야라는 말, 그런 말 잘 하거든요. 꼭 그게 정말 문둥이라서 문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병신이라서 병신을 하지 않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이 바보 할 때 이 바보라는 거는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고 너 왜 내가 이런 거 주먹 걸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너는 자꾸만 거기에 있냐는 얘기죠. 이제 됐죠? 이런 것까지 심리를 읽으면서 글자 뒷배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읽어가지고 그러면 요만큼 읽으면서 아이고 이게 바본가 보다. 이 남자 소녀는 바본가 보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 소녀가 얘기하는 바보라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쪽으로 바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약돌이 날아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약돌이 이제 소년이 자기가 갖게 되는 그런 한 마치 그 우리가 징표를 갖고 있듯이 하나의 이 소녀를 만난 첫 징표를 이제 조약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넘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네, 읽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발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햇살 아래 빛나는 가을꽃뿐. 이제 저점 갈반 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반 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 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별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패러그래프에서 훨씬 더 아까 흰색이라고 했는데 갈꽃은 완전 흰색은 아니지만 아주 선명한 색상들이 많이 나오죠. 갈꽃이라는 게 갈꽃이 지금 거의 뭡니까? 사실은 꽃이 아니고 갈대가 이 배경은 가을입니다. 그죠? 갈대가 다 자라고 가을쯤 되면 갈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 있어서 이 흰색의 그 잎입니다. 이걸 갈꽃이라 하는데 사실은 꽃은 아니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얘들이 거기에 씨를 갖고 퍼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올라온 것을 여기서 또 역시 흰색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밭 사이 길로 들어섰다.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보세요. 갈꽃이 어떻게 또 강조되고 있나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서 어떻게 더 갈꽃이 선명하게 나오는가를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릴 수 있도록 그 글쓴 부분에서는 이 황순환 작가님의 뛰어난 재주지요. 정말 뛰어난 재주입니다. 이분이 애시당초 시인으로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단편 소설을 옮겨오고 단편 소설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장편으로 옮겨가고 이런 방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법에 있어서 상당히 시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시적 묘사라고 보면 되죠. 묘사긴 묘사인데 수필적인 그런 묘사가 아니고 시적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쯤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소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죠? 소년이 아니 이제 그 소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저쪽 소녀께 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나타나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이제 더더욱 여기서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소녀께 가 있는가를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기야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편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가.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더 소년을 못 살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못 살게를 표현했지만
발돋움했다. 야, 이 부분이 소년이 얼마나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있던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발돋움하지 않으면 안 될 아이로 바뀌게 됐죠. 소년의 마음의 변동을 여기서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조급한가라는 걸 소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갈밭꽃에 한 움큼이 움직였다.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재밌습니다. 한 움큼이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여기에서 소녀가 소년을 마침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갈꽃을 안고 있는 소녀. 아, 참 아름답지 않나요? 소년의 눈에 보였던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이제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였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아름답죠. 소녀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것도 참 멋지죠. 영화적으로 보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멋진 영화적으로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이제 소년이 어떤 자세, 어떤 경우인가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녀의 갈꽃이 안 보일 때까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도 꼼짝 못할 것 같아요. 무딘 나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소녀에게 마음이 가 있나요?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아까 징표라 할까 뭘 좋다 했지 않습니까? 조약돌을 내려다보는 거죠. 이제 소녀가 안 보이니까 내려다봅니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네, 여기쯤에서 소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이론적이라 할까요? 공부라 할까?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은 3가지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걸 인사배 이렇게 외웁니다. 배는 배인데 무슨 배라고요? 인사배. 인물 첫 번째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배는 배경. 이렇게 해서 소설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다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보시게 되는 인물은 소년과 소녀가 등장인물로 되어져 있죠. 물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조금씩 언급되기는 하지만은 주된 인물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년과 소녀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사건, 무슨 사건인가? 소년, 소녀가 만나서 일어나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사건이 되겠죠. 그다음 배경,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겨울가를 비롯해서 넓은 들판, 아주 전원에서, 그러니까 자연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소설을 보실 때는 이같이 3가지 구성 요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좀 더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같은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소설의 발전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하고 계속 소설을 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가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발전이 절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외우는 방식입니다. 발전위. 위원회가 많죠. 그래서 발전위, 절결.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발이라는 건 발단이라는 겁니다.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 발단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 소설에서 바로 요까지가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발단이라는 게 마치 그 기초가 이렇게 놓이듯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구나. 아이들이 만나서 마침내 그 아이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단초를 놨다, 기초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단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입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가 쭉 전개되어 나갈 텐데, 펼쳐질 텐데, 이 펼쳐질 때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는가라는데, 그 다음에 절정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에 이르고, 절결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에 결말입니다. 이 소설은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소위 말하는 열려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어떻든 보통의 소설은 이같이 5단계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전개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해야 될 텐데, 누가 좀 읽어 주실까요? 다음 날부터라고 된 네, 부분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은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담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금깨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되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요. 짧은 단문들이 나올 때 보면은 역시 극박한 무슨 일들이 되어질 때에 글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단문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서술 기법이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선명하게 했는데 그냥 어떻게 되나요? 더 선명하게 하면서 거기서 강화시켜 주죠. 자꾸 뭘 강화시켜 주죠. 이 뒷부분에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몸 가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부분들. 또 이제 코피 흘리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려들었다. 코피였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여기 한꺼번에 서로 모여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문체를 사용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작가의 그 원숙한 그 뛰어난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좀 만일 글을 쓴다든지 뭘 하려면 이런 기법을 잘 익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줄줄 늘어놓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줄줄 늘어놓는 거 정말 제가 싫어요. 제가 왜 저렇게 줄줄 늘어서 말했을까 싫은데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요 앞부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전개 부분의 첫 부분의 문장이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렇게 된 부분을 봅니다. 왜 자꾸 소녀는 늦게 이렇게 나올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할 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녀는 매우 소극적인 아이고 내성적인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소녀는 이미 무척 그 마음을 소녀한테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께
완전히 마음을 뺏겨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은 조그맣게 보이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물쭈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편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좀 더 늦게. 왜? 그 소녀가 자꾸 그 물가에 그렇게 나와서 있고 하니까 마음은 거기 있지만 아직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늦게 나왔다가 그다음 날은 오늘 처음 시작한 더 늦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렇게 시작되죠.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여기서 다행이었다라는 부분에서 그 소심한 그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오늘 늦게 나왔더니 안 보이니까 다행이었다. 안도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소년이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되어지면서 그 마음 심리 상태를 그대로 여기에서 작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어떻습니까? 앞에 소녀가 던진 것은 실제 조약돌, 돌을 던졌는데 여기에 소녀가 던진 돌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죠. 소녀의 마음이었죠. 소녀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던진 게 돌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돌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소녀가 안 보이니까 그 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벌써 처음 주무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버릇이 생겼다는 걸 봐서 얼마나 그 소녀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여기서 버릇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 하던 징검다리 가운데 앉아 보았다. 예, 이분 이제 재밌죠. 그대로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어느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야, 이 부분이 참 저는 멋있다고, 참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쓰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 잘 받으시면 좋은 기법이 됩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을 얼굴을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니까 물속에 소녀가 했던 방식처럼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움킨다는 거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이런 것도 아까 하는 방식하고 비슷하지요. 몸 가릴 때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도 갈 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소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다가 그 소녀께 들키게 되니까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였죠. 엄청 쫓고 이제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순진한, 여기서 뭘 봐야 되나요? 아주 순진한 소년의 마음을,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너무너무 순진한데 그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어떤 소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코피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흰색, 색에 대해서 흰색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나옵니다. 코피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흰색을 봤다면 요번은 두 번째 또 빨간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뒤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로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이러면서 코피가 탁 등장하게 되죠. 이러면서 빨간색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빨간색을 연상되어진 것 여러분 기억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페이지 끝날 때 부분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예, 못 들은 채 했다. 뚜기로 올라섰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담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쯤, 소녀는 우대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볼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절에 배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사이 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 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기니까 요만큼 자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것에 보면은 소년과 소녀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을 섞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되고 있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 예, 못 들은 채 했다. 뚜기로 올라섰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면서 조개를 가지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이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이 부분이 얼마나 소녀에게 혹 빠져 있는가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아, 이 부분이 참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단족에 그랬더니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쯤, 마장이라는 건 밑에 표시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거리 단위로 오리나 심리가 못 되는 거리를 마장이라 한답니다. 저도 이거를 여기에서 보고 아, 마장이 이거구나라고 알 정도로 지금은 안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3마장. 소녀는 위쪽으로 우대로 위쪽으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가까운 쪽에 살지는 않죠. 소녀도 그렇고 소년도 그렇고. 예,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팅하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순진한 마음에 그 소년 소녀가 불꽃 튀는 일이 이 자리에서 개울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봤고요. 그러면서 역시 또 소녀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벌거체 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산 넘어 가본 일이 있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 이러면서 벌꽃을 가리키는 게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가보지 않으면 시골이니까 혼자서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이 부분이 소녀의 또 성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또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벌써 소녀도 소년에게 속내를 그대로 다 내 보여주기 시작하는구나. 길 가는 사람 뭐 붙잡고 이렇게 심심해서 못 견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말이지거든요. 서로 상대하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교감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녀의 마음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소녀의 말은 좀 길게 나오고요. 소녀는 단답형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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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예, 그거도 그것도 너무 좀 신기한 부분 같아요. 예, 그것도 재밌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래봬도 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녀가 또 그럽니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이실 땐 사뭇이라는 게 끄리낌 없이 그런 말이라는데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끄리낌 없이 먼 데까지 소풍도 갔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이게 소년이 소녀의 갖고 있는 가 있는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재밌죠? 좀 이렇게 한 사람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게 됐을 때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자기는 쬐끔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또 소녀가 자기께 대해서 바보 소리 지를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요 장면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이 얼마나 소녀를 크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죠. 논살길로 들었었다. 벼 갈거지 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자, 이제 이 애들이 적극적으로 이때까지는 개울에서 돌다리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들판으로 나가기, 이제 장이 넓어지죠. 이 소설이 이제 장이 이렇게 들판으로 나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한 페이지를 다 읽을까요? 예, 한 페이지를 누가 한 분만 더 읽어 주실까요?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첫눈에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대고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눈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소년이 참외구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예, 요만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 부분이 마치 우리가 러브 스토리에서 교정에서 눈장난하는 두 연인들을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매우 영화적인 그런 기법으로 이거를 내놨습니다. 마구 이제 허수아비를 흔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밭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소년의 얘기죠. 소년이 이제 그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정신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그럽니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대고라는 말이 어떻게 되나 계속하여라는 얘기입니다. 허수아비가 계속하여 우쭐거리며 춤춘다. 요 표현도 참 재밌지 않나요? 허수아비는 무생물인데 뭘 우쭐거려? 그죠? 그거는 이제 정서가 메마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같이 정서가 풍부한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허수아비가 무생물로 보는 게 아니고 허수아비가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이렇게 볼 줄 아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자꾸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부해집니다. 삶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게 되면 삶이라는 그만큼이나 각박하고 삶이라는 그만큼이나 버거운 게 흔치 않습니다. 산다는 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고뇌입니다. 고뇌. 예. 그러나 우리가 불교식으로 그렇게 고뇌라고 삶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또 삶을 또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같이 삶이란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이루 말로 못할 그런 자리가 또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은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을날 강아지가 너무 내리는 마당 가득히 내리는 햇살이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을 햇살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소도 그렇고요. 어느 짐승이든지 안 됩니다. 그게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게요. 많은 동물학자들이 아무리 관찰해봐도 그런 걸 아직 관찰했다는 걸 못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인간만이 하나님께 주어진 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거를 우리는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읽으면서 풍성히 가지라는 겁니다. 이 풍성히 가질 때에는요. 돈을 풍성히 갖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람이 제가 전혀 여러분께 돈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혼자도 겨우 살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말 이 같은 문학적인 이거를 정말 있는 대로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디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시게 되면요. 제가 힘 닿는 대로 최대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허수아비가 우쭐대며 춤춘다라고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쭐거리며 허수아비가 춤춘다는 거는 이제 기법을 하면 네, 어인화법이잖아요. 이제 네, 허수아비를 무생물을 네, 생물로 맞습니다. 보고 하는 건데, 요거는 소녀의 마음이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것도 예,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아, 예, 그걸 우쭐거리며 춤춘다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네, 즐겁고 네, 행복하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거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 또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듯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더 뭐랄까 영화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그다음 문장.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힌다.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이때까지 소녀는 항상 소녀보다는 덜 적극적이었습니다. 뒤편이 이렇게 좀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부터 이제 소년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뭘로 앞서기 시작하나요? 그냥 소녀의 곁을 스쳐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소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소녀를 그냥 스쳐서 달려간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참외, 수박 먹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무라도 뽑아오는 어떤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그 적극성이 보이는데 더 적극성이 보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송아지를 올라타는 부분. 이제 소녀가 못할 거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관계되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소년이 늘 소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이제 소년이 앞서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깬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돈다. 이렇게 되면서 어지럽다. 저놈의 독소리, 저놈의 독소리, 저놈의 독소리가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년이 막 그렇게 뭐랄까 달리면서
자기가 맴도는 거를 이제 아마 독수리가 위에서 맴돌고 있겠죠.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그러면 자기도 같이 맴도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이제 소녀가 이제 저게 뭐니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아는 소년이 원두막 이렇게 하면 예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두막에서 또 일이 벌어질 거를 미리 여기에서 저자는 원두막이라는 걸 또 언급되어지죠. 여기에 참외 맛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참외도 맛있, 수박도 더 맛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이라는 이제 소녀의 이런 속마음들을 다 서로 말한다면 더더욱 이제 둘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죠. 훨씬 더 가까워졌는. 아까 같이 노는 것도 그럴 뿐더러 이런 대화에서도 훨씬 더 가까워졌는 걸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을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이미 수박은 못하고 참외도 못 맛보여줄 판이면은 거기 가서 무라도 뽑아야 하는 게 이 소년의 마음을 여기서 보죠. 그래서 무를 뽑아다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밑둥치죠. 그러니까 밑둥치를 뽑아왔는데 아직 밑이 덜 들었다. 그러니까 무가 아직 덜 익었다는 거죠. 잎을 비틀어내 팽개친 주 소녀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 듯이 먼저 대강리를 한 입에 대강리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 대강리라고 표시돼서 밑에 대강이 뭡니까?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강, 대갈이라는 말에서 대강이라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강리를 한 입에 맨 다음에 손톱으로 도리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도리라는 것은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무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도리 벗긴다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우적 깨문다. 우적 깨문다는 것도 좀 단단한 그런 거를 이제 깨물 때 하는 그 일종의 청각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지금까지 시각적인 걸 잘 얘기했던 우적 깨문다라는 부분에 청각적인 걸 볼 수 있고 또 깨문다라는 것 당연히 미각적인 것도 또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잎도 못 먹고 맵고 지려 라면서 소녀가 당연히 그런 거 맵다는 거 아니에요. 질이 오줌 냄새 같이 그렇게 맛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오줌질이다 할 때 그처럼 그죠.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말았다. 참 맛없어 못 먹까.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보통 보면은 수박이나 이 참외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는 게 무입니다. 이미 여기에 수박밭이기는 했는데 이미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심어 놓는 게 무인데 꽁 대신 닭이라나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녀는 생각에 그러면은 무라도 그러면은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에서 무를 뽑으면 너무 일찍 뽑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는 먹을 수 있는 데가 서리가 막 내릴 때쯤 돼야 무가 그래도 맛있는 무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했다. 요 성급한 거에서 또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역시 소녀에게 얼마나 지극한 그 마음이 가 있는가를 아까 제가 꽁 대신 닭이라고 했는데 정말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줄 만큼 소년이 마음이 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년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년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할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굴을 그어쥐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곤 그 다름으로 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곤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콧들에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피를 바투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는 채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너희 애서 못 들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곤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 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본의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년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곤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탄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탄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곤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탄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수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옆이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자, 이쪽 부분에도 산이 가까워졌다. 그만큼 이제 멀리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산이 가까워졌다. 그러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쓰요.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참 이 표현도 아름답지 않나요? 단풍이 예쁘다. 단풍이 황홀경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보셨는데,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라는 부분에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어떤 촉감적인 걸 느끼지 않나요? 예,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때까지 시각을 주로 얘기하고 동원시켰다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들으는 청각을 동원시키고 또 그 다음에 미각을 동원시키고 이같이 눈에 따가웠다라는 촉각을 여기에 또 갖다 붙여주죠. 예. 그래서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제 꽃 꺾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더 많이 꺾으려 할까요, 소녀는? 아까도 얘기했죠. 앞서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게 있죠. 이게 들국화, 이게 사리꽃, 이게 도라지꽃. 그렇더니만은 소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이제 보라색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라색을 어떻게 보나요? 고귀한 색, 또 우아한 색, 귀족이 입는 색,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중세 같은 경우 보라색 옷은 일반인이 못 입습니다. 일반인이 보라색 옷을 입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냥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못 입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라색은 귀중한 옷입니다. 그럴 정도로 귀중한 옷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통을 영국 왕실도 아직 보라색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이 있죠. 그래서 왕실의 보석이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특히 보라색에 대한 것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보라색이 뭡니까?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보라색은 또 다른 면에는 절망이라는 부분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비극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는 꽃 얘기를 할 때 보라색, 보라색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 저자가 또 복선을 깔고 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란 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타리꽃이죠. 마타리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소녀는 그 마타리꽃을 양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면에서 본 소녀의 어떤 아주 발랄한 어떤 그런 또 창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갈대꽃을 꽂아서 마치 한 움큼해서 갈대꽃을 머리에 이고 나오듯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곳에서는 마타리꽃을 이용해서 양산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소녀가 관찰한 걸 한번 보세요.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재고를 떠올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것도 표현을 잘 했죠.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어왔다. 소년이 또 이제
꽃 한 움큼을 꺾고 왔습니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전한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소녀 눈에는 그 소년이 꺾고 온 게 싱싱한 것 관계없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간집이 몇 모여 있었다. 오순도순, 초가집에 모여 있었다 하지 않고 초가집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순도순, 마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아까 그 어인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인법적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다운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소년과 소녀의 그 정다움이 이제 어디로 전이되어 가나요? 어디로 퍼져나가나요? 이 퍼져나가는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초가집에게 그 마음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초가집이 오손도손 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입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제 이쯤 되겠죠? 한 사람이 앉으면 또 당연히 한 사람이 앉아서 나란히 바위에 걸터 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뭐 이때까지 열심히 둘이 이제 막 재밌게 놀다 보니까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능굴이 얽혀 꽃을 달고 있었다.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이제 이 소녀가 서울에 있을 때에 등나무 얘기를 하죠.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 놀던 동무들이 생각난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이제 일어나서 비탈진 곳으로 꽃을 꺾으러 가는 거죠.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치기 질기거든요. 예. 낫이든지 도구가 있으면 몰라 손으로 꺾기에는 상당히 질긴 겁니다. 안간 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예. 미끄러져 버리죠. 칡늘쿨을 걸어 주었다. 소년이 놀라서 달라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자, 요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강한 접촉이 없었죠. 이 접촉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나면서 칡능굴에서 그렇게 소녀가 넘어지면서 소녀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넘어지게 되면서 소년이 달려오니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죠. 손을 잡아 끌어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뉘우칠까지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많이 소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있었다는 걸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어떻게 되나요? 핏방울이 내맺혔다. 빨간색이죠. 또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년이 갑자기 소녀가 다가오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뛰어가다가 헛디디면서 그 부분을 헛디디면서 자빠져서 코피를 흘리는 부분이 나오죠. 그때 코피가 나오죠. 그죠? 그 코피가 또 요번에는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는 또 피를 흘리는 부분을 보게 됐죠. 이 이제 빨간색을 또 보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흰색을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빨간색을 보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라는 상처난 부분이죠. 그죠? 생채기에다가 입술을 갖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이제 이게 민간요법처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이제 빨아서 지혈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거는 어리석은 방법인데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흙을 이렇게 옆에 뿌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흙 속에 얼마나 나쁜 균이 많은데라는 걸 당시에 잘 몰랐으니까 이제 민간어로 그렇게 쓰고 그러긴 했는데요. 어떻든 그 입 입술을 대고 빨기 시작했다. 아까는 손을 잡아 당기다면은 요번에는 그 생채기에다가 입술을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하고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이것도 인제 민간요법에 불과하지 실제 거기에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칡능굴 있는 데로 내려가 꽃이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 소녀가 못 했으니까 인제 소년이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부분을 보죠.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그러면서 인제 송아지 쪽으로 갑니다. 왜 소녀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저리 가보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제 소녀가 못할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제 소녀를 데리고 가서 뭔가 우쭐한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누룽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깨지 않았다. 콧뚜레라는 거는 코에다가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소가 중에 힘이 세고 통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제하기 힘든 거를 이 콧뚜레를 통해서 사람이 쉽게 이 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송아지 때는 뚫질 않죠. 어릴 때에는 뒀다가 나중에 연간이 크게 되면 인제 콧뚜레를 뚫지 않는 그런 아직 어린 송아지라는 거죠.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 쥐고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느슨하게 잡는 게 아니고 딱 붙어서 잡는 경우를 바투 잡는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도 쓰는 말입니다. 아주 예쁜 우리말이죠. 바투 잡는다는 거. 느슨하게 넉넉히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잡는 걸 바투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투 잡아서 쥐고 등을 긁어주는 채, 왠가하면 송아지가 놀랄 수 있으니까 송아지를 이렇게 등을 긁어주는 채 이렇게 하다가 훌쩍 올라타는 거죠. 요걸 보게 되면은 소녀는 벌써 이런 그 송아지를 다루는데 익숙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송아지가 껑충거리면서 돌아간다. 당연히 인제 송아지가 이렇게 소년이 더 올라타게 되니까 놀라 가지고 이렇게 막 껑충거리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볼게요.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셔츠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영화적으로 보이죠. 저는 당연히 소나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영상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와 있는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고정된 이미지라기보다는 이같이 영화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마치 분홍 세타, 얼굴, 그다음에 스커트, 그다음에 안고 있는 꽃, 이게 뒤범벅이 돼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참 영화적으로 그리고 있고 참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 묶음 같다.' 요 부분도 재밌는 표현이죠. 모두가 하나로, 이미 소년과 소녀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였다면은, 소년과 소녀의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였다면은 이제 뭡니까? 이 자연조차도 하나로 되는 그런 부분을 보죠. 어지럽다. 그러나 내르지 아니리라. 자랑스러웠다. 요 부분입니다. 예, 자랑스러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이 적극적으로 인제 소녀보다 앞서서 뭘 하기 시작한 가운데에, 그래서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예. 이렇게 소년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소녀를 끌고 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예서 무엇들 하느냐? 이제 농부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영감은 이제 아이가 자기 송아지도 자기 집 송아지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농부께 꾸지름 들을까 봐 이제 바로 뛰어내렸겠죠.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고서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 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농부가 상당히 재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 앞에 한번 보세요.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고, 영감 그 소녀가 있는데 대놓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제 꾸지람하기 시작하면 영 분위기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고서는 그저 송아지 꽃비를 풀어내면서 바로 이제 풋풋한 이런 농촌의 인심이랄까, 농촌의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어서 집에 가라, 소나기 올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걱정해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먹구름 한 장이 머리 위로 올라왔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어서들 집으로 가라, 소나기 올라,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까지가 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단이라는 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 전개가 요까지로 볼 테고요. 이제 소나기가 와서 겨울가를 건너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기로 볼 수 있을 테고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게 절정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말은 말씀드린 대로 열리진 상태에서 그렇게 된 소설입니다.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에 와 있다. 먹장구름, 먹 색깔 같은 그런 검은 구름을 먹장구름이랍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뭔가 멀리서 이미 소나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사면이 으스스하게 시끄러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빗방울 듣는이라는 거, 빗방울을 귀로 듣는 말이 아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걸 빗방울 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영감은 원두막이라는 여름 한 시즌에 참외와 수박을 할 때 지키기 위해서, 또는 여름에 매우 더울 때에 일하면서 거기에 가서 새참을 먹는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또 잠시 한번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이 원두막이 사용되는데, 이제 초가을에 접어들었으니까 더 이상 원두막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두막이 상당히 허술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겹적오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에 사주었다. 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갑자기 소나기 비를 맞게 되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소녀가. 그래서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걸을 수 없다. 걸은다는 비를 피한다는 거죠.
걸음을 걸듯이 그런 걸이 아니고요. 비를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밖을 내다보는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갔다. 역시 소년은 이 시골에 쭉 살아왔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자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소녀보다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러더니 바깥에 내다보더니만 뛰어갔다는 겁니다. 세워놓은 수숫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숫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그럼 수숫단을 이렇게 덧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죠. 덧세워 나가는 게요. 다시 속을 뒤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오라는 거죠.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 좁을 수밖에 없겠죠.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좁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소녀는 그냥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녀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가졌다. 꽃묶음이 망가졌다.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참 그렇게 아끼는 꽃을 이제 비를 피하면서까지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 꽃묶음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가 되면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요.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꽃보다 훨씬 중요한 진짜 꽃이 여기 있죠. 제가 생각한 그겁니다. 이 꽃하고는 값어치가 비교도 안 될 진짜 꽃이 여기 있는데 왜 이 덜한 꽃에 그렇게 마음을 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예, 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에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다. 적이라는 것은 적잖게, 예, 적잖게 누그러지는 느낌이다. 소란하던 수수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밖이 멀게졌다는 건 아까 먹장구름이 내려오고 소나기로 인해서 아주 어수선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밖이 멀게 밝기도 밝아지고 그런 어수선한 것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수수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고 있었다.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였다. 이 부분 너무 멋있죠? 정말 뭡니까? 가슴 아릴 정도로 아픈 그런 장면이잖아요. 걷어올린 소녀의 잠방이까지 물이 차 올랐다. 잠방이라는 게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콧바지를 잠방이라 한다네요. 네, 잠방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안 입으니까. 예.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꼭 껴러 안았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굉장한 물로 타고 오게 됩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가 나올 겁니다. 겨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장면들이고 이제 강하게 소년에게 남을 뿐더러 마지막으로 소녀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서 하는 얘기가 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도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 하고 오늘은 맹간히 이제 마무리를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요만큼 읽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요만큼 읽은 거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좀 느낌을 나눌까요? 네, 이수님 말씀하세요. 네, 예전에 교과서에서 읽었을 때는 이제 그냥 그때가 저희가 이 뭐 소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그냥 감정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애틋하고 나중에 뭐 비극적으로 끝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 있는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소나기를 아주 상세하게 문장을 다 뜯어보면서 읽어보니까 네, 여기 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뜻과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감정적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이 단편 소설을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을 다시 좀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자기 느낌을 간단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몇 번을 읽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읽고서는 항상 느끼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보면 네. 어린 아이들도 서로 누구를 정말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네. 또 말씀하신 장영숙님 좀 말씀하실까요? 네, 이제 앞에 분들이 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간추렸을 때, 이거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매듭 짓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느낌은 각자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이제 꼭 어떤 거를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되게 재미있으면 중지시키거든요. 왜 중지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떻든 이런 걸 이렇게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 주는 것,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딱 각인시켜 주는 것.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들을 하고 도저히 이 각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소나기적인 어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감흥이든지 이 느낌들을 잘 마음속에 두시면 상당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에 응해 주신 우리 네 분 반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참고로 반장님들은 2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반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고 그래서 2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리게 되면요. 저희가 독서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에 그동안에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권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체 경비라든지 뭐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책 읽어야 돼. 요분같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 소나기 매우 짧은 소나기하고 요분은 운수 좋은 날 그것도 역시 짧습니다. 짧은 2편을 이번 한 달 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것조차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니까요. 자신 없는 분이라도 이 자리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